이번에 이제 제2강으로 해가지고 주택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하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이라고 하면 근저당보다 먼저 대항력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고 5월 1일 날 갖췄고 6월 1일 그다음에 7월 1일 날을 임차인이 대항력 요건을 갖췄다 하면 이 사람은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고 이 사람은 후순위 임차인이죠.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고 우선 변제권만 주장할 수 있고 대항력 없고 우선 변제권만. 그리고 이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우선 변제권은 지금 얘기했듯이 최우선 변제금하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금. 이제 경매만 안 들어간다면 확정일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임대차 계약서 써가지고 이 경매만 당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확정일자 뭐로 받아요? 써먹을 데가 없는 거죠. 대항력만 갖고 하는 거죠. 경매가 들어갈까봐 우리가 걱정이 돼가지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 거죠. 경매만 안 들어가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해서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전세보증 반환 채권과 주택인도를 동시에 한배권을 주장할 수 있고 내가 나가겠다고 하는데도 돈을 안 주게 되면 전세보증 반환 소송이라든가 또는 지급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결정문에 집행문을 보여다가지고 그 주택을 이사를 나가지 않은 거주하면서도 강제규모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논리는 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보증을 빼주지 않고도 명도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죠? 왜냐면 주택인도와 전세보증 판매는 똑같이 동시행은 임대인도 마찬가지고 임차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임대인도 전세보증을 빼주지 않고 명도소송할 수 있는 거죠.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지도 않고 경매를 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액 배당받을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게 똑같은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럼 임차인이 최우선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주택 임차인이 최우선 받으려면 대항 요건을 주민등록과 주택이 이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또는 공매일 때는 공매 공고 등기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보증금이 일정액이 주택가액이라는 것은 경매 비용을 뺀 금액이거든요. 이 대지가액을 포함해가지고 2분의 1 범위 내에서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소액 임차인은 이미 지금 7번에 관해서 개정이 이루어졌죠. 그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가 이 현행법상 소액 임차인이면 주택가액이라는 거는 대지가액 포함해가지고 가액이 2분의 1. 이 주택가액이라는 거는 낙찰 금액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내용을 주택가액이라고 합니다. 이 상가일 때는 상가 건물가액이라고 하죠.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우선해서 변제받았다. 현행법상 소액이죠. 현행법상 소액이면 서울 같은 경우는 2016년 3월 31일에서 현재까지는 1억 이하일 때 3,400만 원을 이 3,400만 원이 2분의 1 주택가액 2분의 1 범위에 초과하지 않는 한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러면 소액임차인이라는 결정 기준의 말이 왜 나왔겠어요?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 시행령 제9칙 제4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담보물권 설정 당시에 소액임차인이 아니었다가 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소액임차인이 된 자는 법 개정 전에 설정된 그 저당권에 대해서 소액임차인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담보물권을 우리가 소액임차인 결정기준이라고 소액임차인
결정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 담보물권을 우리가 어디로 봐야 되냐? 저당권부 채권까지 확보해야 된다. 저당권부 채권. 이 저당권부 채권은 무엇이냐? 근저당이라든가 담보가 된 게 이 전세권, 확정 일자부, 그 다음에 등기된 임차권. 이 5가지가 소액 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것이 없으면 배당 시점으로 채권이 배당 시점에 소멸되는 거거든요. 배당 시점으로 소액 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을 다 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액 임차인 결정하는 기준은 이제 저당권부 채권 5개 하고 배당 시점으로 이렇게 봐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소액 임차인이 법 개정의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몇 년도에 거쳤죠. 지금 현재 이렇게 그 4개의 권역에 의해서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억 이하 3,400. 그 2014년 1월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 서울은 9,000원 3,200. 과밀억제권은 8,000원 2,700. 가격시는 6,000원 2,000. 그 밖에 지역은 4,500원 1,500만 원인데 예를 들어 근저당이 서울이고 근저당이 요 2010년에서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0일에 설정됐다 그러면 서울에 같은 경우는 7,500만 원 이하일 때 2,500만 원을 그 담보물권보다 즉 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근데 근저당권자가 또는 확정일자가 2015년 1월 1일 날 설정이 됐다 하면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면 9,500만 원 이하일 때 3,200만 원을 주택가액이 2분의 1 범위에서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은 현행법상 1억 이하면 3,400 받았지만 그 이전에 여기에 근저당 여기에 근저 설정이 됐다면 이 근저당 갖고 한번 근저당에 대해서 우선하려면 7,500이 돼야 되고 이 근저당을 우선하려면 9,500이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제가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소액 임차인 결정 기준에 따라 채무 선명이 달라지게 되는 배당 사례인데 이건 서울시 대방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3억 9천만 원에서 매각대 경매 비용을 빼고 나가지고 3억 9,200만 원입니다. 이게 주택가액이라는 거죠. 이걸 주택가액이라 경매 비용 뺀 거. 했을 때 이걸 그 배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순위가 기업은행이면 기업은행을 기준으로 해서 소액 임차인이 되려면 얼마 되냐? 이걸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을 이제 하려고 그러면 2002년 9월 15일부터 2008년 8월 20일 사이에는 과밀억제권 지역에서는 그 4천만 원 이하일 때 1,6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여기에 대항하시는 소액 임차인이라면 4천만 원 이하이 되는데 이 박수진 임차인은 6,500이죠. 소액 임차인일까요? 어때요? 아니죠. 여기 김철수는 6,000이에요. 소액 임차인 아니죠. 또 안녕씨도 마찬가지고 이 소액 임차인은 우선 명의는 4천만 원 이하죠. 늦게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아도 이 4천만 원이 우선명만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배당 어떻게 되냐? 1순위로 우선명 명의가 1,600만 원. 그래서 이게 최우선 면제금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소액 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했을 때는 소액 임차인을 결정한 소액 임차인 결정 기준은 기업은행 근저당 4천만 원 이하일 때 1,600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배당을 하고. 이 순위는 더 이상 기업은행에 우선하는 이제 담보물건이 없죠. 아니 소액 임차인이 없죠. 그럴 때에는 이 순위는 기업은행
근저당권자가 4,800만 원. 채권 최고액을 다 써야 됩니다. 이거는 근저당권 우선 변제금. 3순위는 이렇게 배당을 받게 되면 이건 소멸된 겁니다. 지워진 거죠. 더 이상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박수진을 따지니까 박수진은 또 확정일자가 있죠. 확정일자 소액임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니까 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소액임차를 결정하면 어떻게 되냐. 2008년 8월 21일부터 2010년 7월 25일까지는 6천만 원 이하일 때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박수진은 소액임차인이 아니죠. 김철수 소액임차인이고 안영철이는 7천의 소액임차인 아니에요. 이 우선명의만 소액임차인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1번 그 김철수 수가 2천만 원. 두 번째, 이 우선명의는 이미 1,600 받았죠. 400만 원만 더 받으면 되는 거죠. 우선명의는 400만 원을 더 받아가지고 이거를 최우선 면제금 2차적 최우선 면제가 되는 거죠. 4순위는 더 이상 소액임차인이 없으니까 박수진이 6,500만 원. 요거는 확정 일자 후 우선 면제금이 됩니다. 이렇게 박수 4순위 확정일자. 요즘은 이제 확정일자 갖고 소액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이제 대부분 법원이 이렇게 다 바뀌고 판례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거 갖고 이제 그 다툼이 없어요 지금. 5순위. 5순위는 여기 그 새마을금고 때를 소액임차라면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0일이니까 이때 소액임차인이 되려면 서울 같은 경우는 7,500만 원이 할 때 2,500이니까 이 소액임차인이죠. 그 김철수가 2천 받았잖아요. 500만 원만 더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우선명의도 2천을 받았으니까 500만 원 받고 최우선 면제금 3차적 최우선 면제라고 보면 되고 6순위는 김철수 확정일자. 김철수가 최우선 면제금에서 2,500을 받았으니까 3,500이죠. 3,500은 확정일자부 우선 면제금 이렇게 나가는 거죠. 확정일자부 우선 면제금. 7순위는 그 안영철 그 확정일자하고 따지니까 안영철이는 2014년 1월 4월 20일이니까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0일 사이의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소액임차인을 주장하려면 9,500만 원 이하일 때 3,200이죠. 그러니까 김철수는 다 받았고 이 안영철이가 최우선 면제금 3,200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종전에 2,500 받고 700만 원 최우선 면제를 받고 이 우선명의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3,200을 받아야 되는데 2,000을 받아도 700만 원 최우선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8순위로 안영철이가 확정일자 우선 면제를 받고 그 다음에 정수미 근저당을 기준으로 하면 2016년 3월 30일 이후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소액임차를 결정하면은 이 우선명의는 3,40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8순위에서 이 그 정수미보다 먼저 우선명의가 200만 원 최우선 면제 더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9순위로 정수미 근저당권자가 5,000을 받고 그리고 남는 것이 있다면 우선명의가 한 600만 원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 이게 남을 게 없겠죠. 이런 식으로 소액임차를 결정하는 기준에서 제가 풀어놨습니다. 이렇게. 답을 풀어놨으니까 이제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또 이 소액임차인이 부부로 소액임대차계획 별도로 작성할 때는 우리가 가끔 보면 소액임차 보증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1억 이하일 때 3,400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동일한 아파트의 거주 공간에다가 임대차 계획을 두 개를 쓰는 거예요. 1억에 1억짜리. 그러면 여기서도 3,400을 받고 여기 3,400을 받을 거라고 해서 임대차 계획을 쓰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전세보증이 부부간에는 합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억이라니까 3,400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항력이라는 건요, 동일 세대원 간에는 동일한 계약에서 하나의 대항력만 발생하는 겁니다. 대항력 하나만. 그러니까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 그거 지금 동일한 부부간에는 어차피 뭐 그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다도 그거는 뭐 하나로 보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주민등록이 아버지와 이 자녀가 그 독립돼서 설정이 있다면 별도로 대항력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 계약이 별도로 이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게 분명히 다르다고 하면 별도의 독립세대 운영도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하나의 주민등록상 독립세대로 있는 자가 하나의 거주 공간에서 2개 이상의 임대차가 있으면 전체가 합가돼서 하나의 대항력이 이루어지는 거지 2개의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바로 그런 대법원 판례고요. 그러나 우리가 아파트가 방이 3개죠. 그러면 방 2개만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방 2개에서만 대항력권을 갖출 수도 있고 하나만 별도로 그 새로운 임대차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또는 이 2개의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고 하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는 2개의 대항력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 그런 아파트가 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전세보증이 높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소액임대에서 다 별도로 작성했다면 동일세대원이 아닌 별도 세대 같은 경우는 각각 대항력이 생기고 각각 소액임차는 우선 면제가 생긴다. 그래서 최우선 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액임차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최우선 면제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게 한눈에 볼 수 있죠. 네? 네, 어디 와가지고 가압류를 기준으로 소액임차를 결정한다 또는 이제 압류를 이런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저당권부 채권만 갖고 기준을 해서 해고 저당권부 채권이 없다. 그러면 배당 시점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법상 소액임차인 결정. 현행 같은 경우는 2016년, 지금은 2017년 1월 13일이잖아요. 1월 14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아시는 분? 모르죠? 제가 태어난 날입니다. 진짜요? 참 오늘 많은 사람이 전화 왔더라. 어떻게 알았냐니까 SNS에 확인하면 다 나온대. 몇 사람이 전화 왔더라. 1월 13일 아니 새벽에 5시에 전화 온 사람이 있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다 안돼요. 그걸 어떻게 알죠? 참 희한해요. 2사람이나 전화 왔어 아침에. 생일 축하한다고. 그렇게 오늘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걸 기념을 해서 또 이 강의도 또 하는 거죠. 저희 입장을 결정하는 기준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이 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제가 배당은 제일 잘하는 이유고 제가 판사님 배당에 이의가 있습니다부터 배당책을 몇 번을 쓴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건 믿지 마시고 제가 믿는 것이 법이다 생각하고 하면 돼요. 아직까지 저한테 이런 거 갖고 대항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문제 삼았겠죠. 이번에는 확정일자 우선면제권 어떻게 생기냐. 이 확정일자는 경매나 공매가 들어갔을 때 우선면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지 않으면 확정일자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을 주장할 때는 확정일자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확정일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최우선 면제는 확정일자 없이도 되는 겁니다. 단지 대항력권을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대항력권을 갖춰야 되죠. 근데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박해서
한 3개월 전에 대학 요건을 갖췄다면 법률상으로는 최우선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3개월 전이면 다 가장임차인으로 해가지고 배당이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최우선 면제를 받으려고 대학 요건을 만든 상태가 되면 다 깨지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법리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임차 보증이 입금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실제 거주했다 보면 소액 임차는 최우선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둘 게 대학 경매 기입 등기 또는 공매 공고 등기 이전에 대학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게 소액 임차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이 과다한 상태, 선순위 채권이 등기된 채권이 집값보다 더 넘어요. 그런 데에 소액 임차는 대학 요건을 갖췄다. 그렇다면 선순위 채권을 해할 목적으로 사행위에 해당돼서 소액 임차인을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대부분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 갖고 등기부에 선순위 채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액 임차인을 집어넣어가지고 너 1년만 있다 오면 네가 최우선 받더라도 월세 이런 거 생각하면 하니까 그 월세 받는 방법은 너랑 나랑 나눠 갖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 조심하시라고. 그 돈 조금 따먹으려다가 나중에 이제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게 되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손해가 아니라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거는 사행위로 해당돼서 형사처벌 대상이고 구속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몇백만 원 이익을 보려고 하다가 구치소 가서 6개월 살다가 오시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구치소 가서 6개월 살다 오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안 가봤는데요. 재밌다고 하더라. 6개월만 가면 최고참이 된다. 부동산 사기범들은 6개월 이상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6개월만 되면 고참이 된대. 깜방 고참. 한번 해보시던가요? 학제일자는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대학 요건이 반드시 갖춰져야 됩니다. 대학 요건이 갖춰지고 대학력이 발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정일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학정일자의 아버지는 누구냐? 대학력이요. 아버지가 없으면 자식이 안 생기죠. 대학력이 없으면요 학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력이 발생하기 전에 학정일자를 미리 받아놓잖아요. 그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권 없다가 대학력이 발생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죠. 모든 법률이 그렇잖아요. 효력이 없다가도 어떠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매에 들어갔는데 낙찰자가 잔금 치르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썼어요. 그럴 때는 언제까지 소유자가 아니니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계약의 효력이 되려면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민사집법 135조에서 민법 187조에도 그렇잖아요. 경매는 잔금을 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 계약자 신분이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즉시 대학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락잔금으로 대출받아가지고 건재당 설정한 것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거죠. 대학력도 발생하고. 어쨌든 이렇게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요. 효력 발생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 보시면 돼요. 제가 적어서 한번 보면은 이 학정일자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러죠? 네? 학정일자 아버지가 누구예요? 대학력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거기 제가 상가하겠습니다.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주택 임차인이 대학 요건을 갖추고 좀 전에 설명한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대학력이 발생하면 대학력이 발생. 그러니까 5월 1일 오전 0시에 대학력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주택자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주택 보호 임대차
요렇게 되는 순간 채권이 물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가져오는 거죠. 물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항력이 발생하고 나가지고 주택임대 보호대상일 때 대항력이 발생하고 나가지고 5월 2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면 이 확정일자의 효력은 당일 주간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당일 주간이라는 건 뭐냐면 5월 2일 날 했으니까 5월 2일 날 당일 주간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5월 2일 날 몇 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느냐는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5월 2일 날 받으면 다 동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일 주간의 효력은 09시 땡땡에서 18시 땡땡을 의미해 당일 주간이라는 의미는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확정일자를 같은 날 다 받았잖아요. 다 4-5사람이 5월 1일 날 대항력이 생겼다든가 그 이전에 대항력이 생겼어요. 근데 확정일자만큼은 5월 1일 날 받았어 5명이. 그러니까 5명이 다 동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정일자하고 그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의 효력 발생이 있을 한번 보면은 이런 거죠. 5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받았어요. 그리고 5월 10일 날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 대항력은 5월 2일 오전 0시가 되죠. 이렇게 대항력이 발생하고 나서 확정일자는 5월 10일 날 당일 주간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월 10일 당일 주간, 즉 09시부터 18시 언제 설정한지 모르기 때문에 주간이라고 하죠. 주간 의미 이렇게 써놨죠, 제가. 이거는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확정일자를 5월 1일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5월 10일 날 전입신고와 주택인도를 받게 되면 대항력은 5월 11일 오전 0시에 발생하죠. 확정일자도 5월 10일 오전 0시에 발생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선생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확정일자를 할 때 전입신고를 안 하고 확정일자 받는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뚱땅지 같은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이때 다 한 거예요. 주택인도를 이때 받은 거죠. 이 전입신고라는 건요, 그 대명사예요. 전입신고와 주택인도 중에 둘 중에 마지막으로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대명사예요. 이 의미는 5월 1일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고 해도 어차피 대항력 없는 거죠. 거주를 안 하니까. 이렇게 이때 전입신고를 주택을 입주한 날, 주택을 인도받은 날, 이 바로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5월 10일 날이 대항력이 갖춰진 거죠. 전입신고를 이때 했다도 이 전입신고의 효력은 이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이 전입신고는 우리가 생각할 때 대항력권의 대명사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전입신고라고 얘기한 건 전입신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전입신고와 주택인도를 동시에 갖춘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르게 갖췄다면 다르게 갖춘 마지막 날에 설정된 그 주택인도나 거주라든가 주민등록 중에 다음 날 오전 0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확정일자를 이제 부여받았다면 확정일자를 설정했다는 표현을 써요. 그 지당 설정한 거랑 똑같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설정했다는 표현을 대부분 발에서 많이 쓰죠. 또 제가 설정했다니까 왜 확정일자를 설정했습니다. 부여받은 거지 또 이렇게 또 질문하실까봐 제가 질문 못하게 해요. 이 동영상을 듣는 분들은 공인중개사분들이 많이 듣게 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표현을 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얘기인데 5월 1일 날 전입신고와 주택인도를 받고 5월 1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때 같은 날 전입신고도 하고 주택인도도 받고 5월 1일 날 확정일자도 받고 대부분 이렇죠. 이럴 때의 대항력은 5월 2일 오전 0시에 발생하고 확정일자도 당일 주간이 아니라 대항력이 발생한 날 같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확정일자를 저녁 6시에 받았다 그러면 다음날 새벽 0시까지는 6시간이 부족한 거죠. 6시간 동안은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무주공산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날은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그대로 같은 날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1, 2, 3, 4 이걸 갖다가 우리가 꼭 사례를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제 책에 넣는 임차인 대학력과 우선 면접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근저당이 2015년 1월 10일 날 설정이 되고 임차인이 대학요건을 1월 10일 날 했다 그러면 이게 동순위가 같죠? 이게 동순위가 같죠? 여러분이 임대차 있을 때 같은 날 근저당이 설정이 되면 임차인은 대학력 없는 거예요. 후순위요. 그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돈만 벌 생각하면 나쁜 마음을 많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같은 날 전세보증금을 받으면서 같은 날 근저당을 설정해주면 꼭 먹고 알 먹고 다 먹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가냐? 먹튀 하지 먹튀. 먹튀 알죠? 먹고 튀는 거. 근데 그거는 좀 덜해요. 이제 먹튀는 거를 집을 팔고 간다면 같은 날 집을 잔금을 치르면서 소유권 넘겨가면은 더 큰 손해가 나죠. 그건 진짜 깡통전세가 되는 전세 보증금은 한 번도 못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날 근저당을 설정한 거는 그 집주인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사람. 집을 팔고 가면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집을 팔고 가는 사람한테 만날 것이고 좀 좋은 마음을 쓰면은 자유로운 사람, 근저당 두 사람 다 만나지 않기를 바라지 마. 그러니까 너무 세상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큰일 나죠. 또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집을 이렇게 B한테 팔았어요. 이제 이 사람이 현소이죠. 근데 여기 이제 갑이 임차인이 있는데 또 갑도 있고 을도 있고 병도 있죠. 여러 다가구주택 같은 데 임차인이 많잖아요. 다 임대차 계약 대항력을 갖추고 B한테 팔은 B한테 다 승계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이 사가지고 한 2, 3년 있다가 경매에 들어간 거예요. 경매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갑, 을, 병은 받았는데 병은 못 받았어요. 이 사람 전세보증 1억인데 5천만 원 못 받았어요. 응?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 받을 수도 없고 또는 이 병이 또기는 말소기준을 이후에 근데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도 인수 안 해. 여기 말소기준 하나 넣죠 뭐. 근저당 하나 있었다고. 이거에 경매 들어갔다 그러면 얘들은 대항력이 있어요. 전에 배당을 받죠? 얘는 미배당 생기죠? 그럼 이 사람은 이게 대항력이 있어서 이 사람한테 자동으로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못 받으면 어떻게 해? 얘는 누구한테 청구하냐? 얘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뭐 하냐면 여러분이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거 아시죠? 근저당이 설정되는데 내가 채무자를 바꾸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집을 팔면 내가 계속 채무자죠? 그러면 그 집에 경매 넣어가지고 미배당금이 생긴다는 생각하면 나한테 또 청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집을 팔았는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해가지고 매매대금을 적게 받고 해서 집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한 7년 돼서 갑자기 임대인님 안녕하십니까? 임대인님이라고 하죠. 사장님이라고 했지. 그래도 무슨 제가 재밌으라고 임대인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도 살던 7년을 살았는데 그 새로운 사람이 집 경매를 당해가지고 제가 배당금을 1억 중에서 보증금 1억 중에서 5천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법률 전문가 찾아봤더니 이것이 병전적 채무인수라고 해가지고 5천만 원을 이 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시길래 제가 사장님의 사장님도 좀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제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은 돌려주셔야겠습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5천만 원 드렸고 제가 면책적 채무인수로 해서 임대차를 승계하려면 임대인이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동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장님이 저한테 5천만 원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소유자라고 집을 판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기분이 굉장히 좋으시겠죠. 5천만 원을 다시 내줘야 되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면책적 채무인수로 집을 넘겨라.
면책적 채무이수라면 매매계약서에서 특약상인에다가 그 임차인이 동의만 넣으면 돼요. 이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넘어가고 임차권은 그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귀속되고 전 소유자에게는 뭐 면제한다든가 청구하지 않는다든가 뭐 이 두 줄 써면 되겠네. 이 종전 그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이 소유자에게 귀속하기로 하고 전 소유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씁니다. 그게 면책적 채무 내용 그런 내용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전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에게만 주장한다 이런 내용만 들어가면 돼요. 그게 더 낫겠네요. 거기에 들어가면 면책적 채무 이수가 돼가지고 전 소유자한테 청구권이 없는 거죠. 그것이 지금 대법원 판례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 작성의 비밀에 그런 판례도 당연히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 작성의 비밀을 꼭 사봐야 되는 이유죠. 여러분 계약서 작성의 비밀 보이시죠? 이게 78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 784쪽에. 이 35,000원만 투자해가지고 편안하게 이제 계약서 쓰시고 하셔야죠. 그 35,000원 아끼려다가 5천만 원째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지금도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아봤고요. 이렇게 해서 제 2강은 열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